56세, 결혼 30년 차. 저는 제 친구의 남편과 잤습니다. 그것도 친구 집 침대에서요. 외로움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남편한테서 여자 취급 한 번 못 받은 제가 친구가 힘들다고 토로한 그 남자의 품에 안긴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일까요?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랑 밤마다 안 놔줘. 진짜 도망가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질투였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여행을 떠났어요. 복실이 밥 좀 챙겨줄래? 그리고 우리 신랑 반찬도. 그렇게 저는 러닝 셔츠 차림으로 문을 열어준 그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 남편한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갈증이 있었어요. 황혼의 나이에도 욕망은 피어나더군요.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으면 사람들도 뜸하고 창밖 풍경만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죠.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남편 철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저녁 먹었어?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이미 잠들었겠거니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청 도서관 계약직, 사서로 일한 지 벌써 7년째. 아침 9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책 정리하고 반납 안내하고 민원인 응대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역시나 거실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남편이 집에 있다는 걸 알려주더군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철호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 저는 옷을 갈아입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어깨. 물류센터에서 밤새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트럭 상차를 지휘하는 일을 20년 넘게 해온 사람이니까요. 철호는 밤 9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오전 7시쯤. 그때부터 오후 5시까지는 꼭 자야 했습니다. 일어나면 씻고 밥 한 끼 먹고 다시 출근 준비.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남편은 떠난 뒤였어요. 주말에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철호는 토요일에도 일하고 일요일엔 온종일 피로를 회복하느라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 부부가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죠. 부엌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식탁 맞은편 의자는 오늘도 비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 키웠고 둘 다 이제 분가해서 각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죠.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 이렇게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날들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손을 잡지 않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철호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성실했으니까요. 다만 외로웠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느껴야 할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죠. 마지막으로 남편과 잠자리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7, 8년은 됐을 거예요.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누군가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미숙이었어요. 야들아, 나 요즘 진짜 죽겠다. 우리 신랑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더 심해져. 친구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죠. 미숙은 이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
진짜 밤마다 안나줘. 2시간씩 붙잡고. 나 진짜 도망가고 싶다. 단톡방이 술렁이었어요. 누군가는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위로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죠.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자신과는 정반대의 고민이었으니까요. 미숙과 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동은 달랐지만 걸어서 5분 거리였죠. 가끔 마트에서 마주치면 차 한잔하고 동창회 때 얼굴 보고 그런 사이였어요. 부부끼리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었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침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무 드라마나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죠. 화면 속 배우들은 사랑을 속삭이고 키스를 하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어요. 56세의 나이가 아직 늙었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관리한 얼굴이었죠. 몸매도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요? 옆에 있는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침대로 들어가면 또 남편의 등을 보며 외로움을 느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혼자 자는 게 나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계속 이렇게 살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후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사흘 후 퇴근길에 미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혜야, 혹시 오늘 시간 돼? 우리 집으로 올래? 술 한잔하고 싶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라앉아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저는 마트에 들러 안주거리를 샀습니다. 오징어 땅콩, 치킨 한 마리, 그리고 소주 2병을 들고 미숙의 집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미숙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요. 어머,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제가 물으니 미숙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와. 오늘 우리 신랑 체육관 갔어. 10시쯤 돌아올 거야. 거실로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평대 아파트로 저희 집과 비슷한 구조였죠. 다만 여기는 부부만 사니까 훨씬 한산해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소주잔을 채우며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야,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저도 따라 마시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며칠 전 단톡방에 올렸던 그 이야기겠거니 싶었죠. 우리 신랑 말이야. 예전엔 그래도 적당했거든. 근데 작년에 교직 은퇴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 오면 낮에 TV 보고 저녁 되면 또 운동 가고 그러다 밤만 되면 나한테 달라붙는 거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비우고 이어서 말했어요. 처음엔 그래. 남편이 나를 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근데 정혜야, 이게 매일이야. 매일 밤. 그것도 1시간, 2시간씩 안 놓아줘.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체력이 남아도나 봐. 레슬링 선수 출신이라고 밤에도 그 체력으로 덤비니까. 저는 숨을 죽이고 미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태호는 대학 시절 레슬링 선수였고 30년 넘게 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한다는 소리를 들었죠. 60의 나이지만 40대 몸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그래.
과로라고. 웃기지 않아? 내 나이 56에 남편한테 시달려서 과로라니. 미숙이 허탈하게 웃으며 치킨을 한 조각 집어 물었습니다. 씹는 것도 귀찮은지 금방 뱉어내더군요. 애들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 엄마 아빠 그런 이야기 듣고 싶겠어?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부러워하거나 놀리기만 하고.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저는 미숙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친구의 고통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걸 증명했죠.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우면 좋겠어. 다른 여자한테 가면 나는 좀 쉴 수 있잖아. 근데 저 사람은 오직 나만 보는 거야. 나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부러움이었어요. 아니, 부러움이라고 하기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었죠. 제 남편은 10년 넘게 손도 안 잡는데 미숙의 남편은 매일 밤 아내를 원한다니. 그게 고통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정혜야, 너네는 어때? 철호 씨랑은 좀 어떤데? 미숙이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린 거의 안 해. 아니, 안 한 지가 7, 8년 됐나? 신랑이 야간 일하잖아. 맨날 잠만 자고 나랑 마주칠 일도 거의 없어. 어머, 그래. 그럼 너는 안 외로워?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외롭지, 많이. 근데 어쩌겠어. 신랑도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뭐라 할 수 있나.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명은 너무 많아서 힘들고 한 명은 너무 없어서 외로웠죠. 같은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처한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취기가 약간 올라온 상태에서 침대에 누웠죠. 옆에는 역시나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숙의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그 남편, 태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내를 그렇게 원하다니. 자신의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겠죠. 그리고 문득 묘한 호기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미숙이 술 취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신랑, 덩치도 크고 모든 게 다 커.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 그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친구 남편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며칠 후 미숙한테서 뜻밖의 부탁을 받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숙과 술을 마신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미숙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혜야, 지금 어디야? 잠깐 만날 수 있어?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미숙네 집 근처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죠. 15분쯤 지나자 미숙이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밝아 보였죠. 야,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완전 달라졌네. 제가 물으니 미숙이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친정 엄마 팔순이거든. 그래서 오빠들이랑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어. 사흘 동안 나 진짜 오랜만에 집 떠나는 거야.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미숙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 없이 여행 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집에 있거나 남편과 함께 다녔죠. 그거 잘 됐다. 엄마도 좋아하시겠네. 근데 태호 씨는? 그게 우리 신랑은 집에 있을 거야. 이번엔 형제들끼리만 다녀오기로 했어. 미숙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혜야.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뭔데? 우리 집 강아지 있잖아. 복실이.
걔 밥 좀 챙겨줄 수 있어? 하루에 한 번씩만 들러서 사료 주고 물 갈아주면 돼. 그리고 미숙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도 좀 봐줘. 반찬 같은 거 좀 챙겨다 주면 안 될까? 저 사람 혼자 두면 라면만 먹고 살 거야. 제대로 된 밥을 못 챙겨 먹어. 자기 밥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이라 복실이도 잘 못 챙겨. 부탁 좀 하자.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강아지는 괜찮은데 남편까지 챙기라는 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친구 남편 집에 매일 드나든다고? 이성은 안 되라고 소리쳤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그 정도야 뭐. 반찬도 내가 어차피 만드는 거 조금 더 하면 되지. 정말 고마워, 정혜야. 내가 꼭 보답할게. 정말 고맙다, 친구야.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졌죠.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줄게. 복실이는 아침 10시쯤에 밥 주면 되고 저녁은 6시쯤. 우리 신랑은 보통 집에 있는데 없으면 체육관 갔다가 올 거야.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알아서 먹을 거고.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비밀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자기 핸드폰에 메모했죠.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잠깐씩 들러서 챙겨주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미숙이 남편, 태호를 이번에 마주치게 되겠구나. 지금까지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동네에서 스쳐 지나갈 때 멀리서 본 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전 미숙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매일 밤 아내를 원하는 남자, 체력이 넘쳐나는 남자. 그리고 그 말, 거기도 진짜 엄청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올라왔어요.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었죠.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철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 샀어? 응, 반찬 재료하고 과일.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철호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TV에 시선을 고정했죠. 나가면서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미숙네가 사는 아파트 동이 보였어요. 500동. 저희는 300동에 살았으니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며칠 후면 그 집에 들어가게 되겠죠.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그리고 혹시 태호와 마주치게 될까요?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친구 집에 심부름 가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부탁받은 일 하는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미숙이 집을 떠나고 제가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요. 미숙이 제주도로 떠난 건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4시쯤 미숙네 집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몇 가지를 담은 용기가 들려 있었죠. 무겁지는 않았지만 걸어가는 발걸음이 묘하게 느려졌습니다. 500동 앞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친구 집에 심부름 가는 건데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오늘따라 화장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어요. 립스틱도 발랐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왜 이러지, 나?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온매를 만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태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이었어요. 회색 러닝의 반바지, 그리고 드러난 팔뚝과 어깨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굵었습니다. 예순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근육이 붙어 있었죠. 목덜미에는 땀이 약간 배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젖어 있었습니다. 방금 운동을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아, 정혜 씨?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미숙한테 들었던 대로 체육교사 특유의 단단한 목소리였죠. 네, 안녕하세요. 미숙이가 부탁해서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에 든 용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태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미숙네 집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섬유유연제의 향과 강아지 냄새가 섞여 있었죠.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복실아, 오랜만이다. 저는 강아지를 안아올리며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복실이 밥은 제가 챙겨줄게요. 그리고 이 반찬은 냉장고에. 아니요, 제가 받을게요. 이리 주세요. 태호가 다가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죠. 태호도 순간 움찔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신 김에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 더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태호가 보리차 두 잔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죠. 태호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거실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죠. 미숙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정혜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네, 같은 반이었어요. 벌써 40년 전 일이네요. 그렇게 오래됐군요. 좋은 친구 있으면 든든하죠. 태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묘하게 편안한 침묵이었죠.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대담한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입 밖으로 나와버렸죠. 태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들으셨나 보네요. 미숙이한테. 미안해요.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위로해줬어야 했는데. 저도 뭐라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호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내 입장을 생각 못했죠.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도 없고 아내밖에 없는데 아내는 저를 피하고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 남자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나 연약하게 들렸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외로움을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거의 말도 안 해요. 몇 년째 손도 안 잡았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내죠. 저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공감과 연민,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정혜 씨 같은 분이. 태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죠. 오후의 고요한 시간, 텅 빈 집, 외로운 두 사람,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묘한 끌림.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려다가 손이 떨려서 테이블에 소리를 냈습니다. 태호가 다가와 찻잔을 받아주려 했고, 그때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닿았어요.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손이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죠. 정혜 씨, 태호가 낮게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욕망이 그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친구야. 40년 친구의 남편이라고. 정신 차려. 하지만 15년 동안 메말랐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입맞춤이었죠.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태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단단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56년을 살면서 이렇게 간절한 키스는 처음이었습니다. 둘은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서로의 외로움이, 결핍이, 욕망이 말 대신 몸으로 전해졌으니까요.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태호의 거칠면서도 섬세한 손길, 제 떨리는 숨소리, 서로를 향한 절실함이 뒤엉켰죠.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태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벌떡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태호도 당황한 얼굴로 일어났죠. 정혜 씨, 저기 먼저 갈게요. 저는 서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태호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 제가 복실이 밥은 내일도 제가 챙겨줄게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5분 거리가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책감과 만족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숙에게 미안했고 남편에게도 미안했지만 동시에 몸은 아직도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죠.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역시나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는 누구지? 이게 나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해. 이건 실수였어. 한 번의 실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강아지 밥을 챙겨줘야 해. 그리고 그 목소리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집으로 향하게 될 테니까요. 미숙이 제주도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그 이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또다시 그 집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는 순간
고개를 돌렸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미숙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복실이를 돌보러 가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품에 안길 때마다 그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어요. 아니, 죄책감보다 욕망이 더 컸습니다. 태호는 미숙이 말한 대로 강했어요. 예순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태호는 섬세했습니다. 제 몸을 마치 귀한 보물처럼 대했죠. 오랜 세월 아내에게 거부당하면서 배운 것일까요? 그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황혼의 나이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남편 철호와의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들이었습니다. 매번 끝나고 나면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침묵했습니다. 태호가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 시간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정혜 씨, 미안해요. 태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으니까요. 태호 씨만 탓할 수 없어요. 미숙이는 모르는 게 나을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숙,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자신에게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던 친구, 그 친구의 남편과 지금 이러고 있다는 현실이 다시 밀려왔죠. 며칠 뒤면 미숙이가 돌아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도 알고 있었어요. 미숙은 월요일에 제주도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태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이게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태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태호도 저를 꽉 안아줬죠.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일요일 밤, 저는 마지막으로 미숙네 집을 찾았어요. 내일이면 미숙이 돌아오니까요. 태호는 저를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쉬움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것. 하지만 그게 얼마나 혹독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월요일 오후 미숙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 때쯤 미숙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정혜야, 고마워. 복실이 잘 돌봐줘서. 나중에 밥 한번 살게.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 저를 믿고 의지했던 친구, 그 친구를 배신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숙의 얼굴이 떠올랐고 태호와 보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화요일 오전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던 저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화들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본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단톡방에는 아파트 단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너희 500동 쪽에서 이상한 일 있다며? 관리실 CCTV에 뭔가 찍혔다는데? 누가 남의 집을 자꾸 드나들었대. 시간이 이상하다던데. 들어갈 땐 저녁 6시인데 나올 땐 밤 9시 넘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500동.
미숙네가 사는 동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구체적인 소문이 들려왔어요. 도서관 동료가 말했습니다. 자기네 아파트 단지 이웃 단톡방이 난리라고 했죠. 누군가 남의 집을 드나들었는데 시간이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강아지 밥을 주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했죠. 하지만 저는 매번 2~3시간씩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태호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태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간단했어요. 관리실에서 CCTV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고 하네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들과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아줌마와 마주쳤어요. 평소 같으면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작게 혀를 찼죠. 제 등 뒤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점심시간에 미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정혜야, 오늘 저녁에 차 한잔하자. 6시에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퇴근 후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미숙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미숙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아버린 거야.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떨며 말문이 막혔죠. 뭐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가서 태호한테 물어봤어. 동네에 도는 그 소문, 혹시 우리 집 아니냐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호는 처음엔 부정했어. 근데 내가 계속 물으니까 침묵으로 인정하더라. 그래서 물었지. 상대가 누구냐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말 안 했어. 근데 나는 알 수 있었어. 내가 여행 간 동안 우리 집에 드나든 사람은. 미숙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밖에 없었으니까.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미숙아, 밤새 생각했어.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 내 친구가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근데 정혜야.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기억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말했잖아.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어.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넌 그걸 기회로 삼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어요. 40년 친구가 이럴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미숙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열쇠였어요. 제 집 열쇠였습니다. 예전에 서로 비상용으로 교환했던 열쇠였죠. 미숙은 그걸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 동창회에도 나오지 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숙이 일어나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40년 우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었죠. 철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철호도 알아버린 거예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철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미숙네 남편 이야기라던데. 저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철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철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과 허탈함만 묻어 있었어요. 이제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당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미안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이틀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큰 짐은 없었어요. 옷가방 하나와 생필품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철호는 짐을 싸는 저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역 근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7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는 다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죠. 텅 빈 방이 너무나 황량했습니다. 며칠 후 태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미숙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도 곧 집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계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집을 나왔어요.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태호 씨, 이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태호는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정혜 씨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항상 정혜 씨 편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해서는 안 되니까요. 사흘간의 뜨거움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40년 우정, 30년 결혼, 7년 직장, 이웃의 신뢰, 그리고 제 자존감까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도서관 일을 그만뒀어요. 같은 동네에서 계속 일할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56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모든 게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식탁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젠 식탁도 없었죠. 바닥에 놓인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어요.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걷는 사람, 연인과 손잡은 사람,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40년을 함께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 미숙이 결혼할 때 제가 들러리를 섰고, 제가 결혼할 때 미숙이 축가를 불러줬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갱년기 겪고, 모든 걸 함께 했어요. 그 40년이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했던 사람. 아이들 학비 벌려고 야간 근무를 자청했고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준 사람.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30년이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7년을 다닌 도서관. 비록 계약직이었지만 동료들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고 제자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혜 씨 하고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웃들의 신뢰, 마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날씨 이야기하고, 택배 와도 서로 받아주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 그것도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감, 거울을 볼 수 없었어요. 거울 속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더군요. 저 여자가 친구를 배신했어. 저 여자가 30년 결혼을 무너뜨렸어. 딱 사흘 동안 느꼈던 그 뜨거움, 태호와의 시간은 분명 달콤했어요. 5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 짧은 만족감이 이긴 공허함을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000번 만번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태호였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네. 태호 씨는요? 이혼 절차가 거의 끝났어요.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 저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난 것.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태호 씨를 만난 건 하지만 후회해요. 미숙이를, 제 남편을, 모든 걸 이렇게 만든 것. 정혜 씨, 우리, 태호 씨.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요. 더 이상 잃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린 만나면 안 돼요. 태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 부디 행복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이 가려졌죠. 마치 제 인생처럼 순간의 욕망이 너무 밝아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가려졌던 겁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허전함이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걸. 누군가 나를 원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순간의 욕망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지금 저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지냅니다. 친구도, 가족도, 직장도 없는 삶이에요. 가끔 태호 생각이 납니다. 그도 어딘가에서 혼자 지내고 있겠죠. 하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연락해서는 안 되니까요. 밤이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겠다고. 강아지 밥만 주고 나왔을 거라고. 태호의 눈빛을 외면했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끝이에요. 이제 제게 남은 건 후회와 교훈뿐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롭다고, 허전하다고, 누군가 당신을 원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을 돌아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권태롭더라도 괜찮아요. 그 평범함 속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요. 하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지 마세요. 지금 돌아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이 가진 평범한 일상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사라지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이제 압니다.